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우리 핵심 요약반이라 그래서 기본서뿐만 아니라 핵심 요약지까지 같이 쓰죠. 그 핵심 요약집만 썼으면 좋겠는데 민법은 좀 그러기 힘들어요. 그 판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목차를 좀 계속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서 1, 2월 달까지도 그 기본서랑 같이 보고요. 비중도 아마 1, 2월 달에는 기본서 요약집 아마 절반 볼 겁니다. 그러니까 3, 4월 달 되면은 요약집을 한 70% 보고 6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안 보죠. 안 보고 6월 달 강의에서는 그 요약집 말고 추가로 기본서에서 꼭 봐야 될 것은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요약집하고 프린트만 보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는 다 프린트로 나가는데 그 추가 자료는 주로 판례 정리한 거고 아니면 그 추가 판례, 그다음에 추가 사례 이런 것들 그 정리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마지막까지 계속 나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실 때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요약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어차피 문제를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같이 보세요. 아, 이거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봐요.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한쪽만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쪽만 보면 되는 거죠. 요약집이 작년판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이름이 바뀌었죠. 작년에 사례 단문집이었는데 핵심 요약집으로 바뀌었고요. 바뀐 이유는 방문각 출판물에서 그 과목별로는 그 제목을 통일시키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민법은 핵심 요약집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실제로도 핵심 요약도 있고 선생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은 어차피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가 핵심 요약이죠. 그래서 핵심 요약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그 단순 오타라든가 약간의 내용적 오류 있는 거 살짝 바꿨는데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도급의 위험부담 같은 거 좀 문장 같은 거 좀 바꾼 거 몇 개 있는데 큰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추가된 거 뭐 기본서에 뒤에도 기출문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책을 교체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잘 정리된 책은 있잖아요. 그런 책은 되도록이면 그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책은 내가 작년에 샀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는 과감하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반대예요. 열심히 본 책은 더러우니까 새 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본 책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새 책은 작년에 사가지고 선생님 1년 동안 하면 안 봤는데 개정판이 나왔어. 바꿔야지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책값이 아까운데. 그럼 네 노력은 없잖아요, 그 안에. 노력이 없으니까 노력만큼은 투입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물론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줄을 새로 치겠다. 그러면 바꿔도 돼요.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1년에 책을 뭐 두세 번 사람도 있죠. 처음에 보다가 더러워지면 이건 나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또 새로 사가지고 또 줄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뒤돌아보면은 그 대세에 지장 없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합격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지장은 없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부록에 조문을 붙여놨어요. 작년판에는 조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조문을 따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차 같은 경우는 그 본문에 조문일 박스가 들어있어 상관이 없는데 지금 2차는 조문의 중간에 박스가 없거든요. 조문 박스가 들어가면 그 편집상 안 예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 따로 뭘 하나 붙여놓은 거죠. 안 붙여놓으면 또 복사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내용 보다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조문을 건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이 어디 있는 걸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혹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 게 계약의 성립 파트잖아요. 몇 주죠? 첫 시작이? 지난달 2달 공부했었잖아요. 계약법 첫 번째 조문이 몇 주입니까? 527이에요. 527로 시작하거든. 527, 528, 528, 534까지가 계약의 성립이에요. 그냥 535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체과잖아. 536이 동시행명권이고 537, 538이 위험부담이고 539는 제3전령 계약이고 기억나죠? 예.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책 교과서는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문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조문만 써도 일단 명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총론파트의 조문들은 553조까지인데 몇 개 안 되거든요. 30개도 안 되니까 그 조문들은 좀 이렇게 달달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록을 넣어놨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올해 특징은 이제 그 부록에서 약관 규제법이 빠져 있죠. 약관 규제법을 작년까지는 B급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좀 낮출 생각에서 아예 약관 규제법은 조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주임법, 상위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처음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사례단문집도 사례단문집에서는 10페이지고요. 사례단문집이 아니라 핵심 요약집 이름이 안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서도 이게 14페이지입니다.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서는 있는데 사례단문집이 없는 내용들도 있죠. 필요 없어서 안 넣은 거죠. 나중 되면 막 찝찝해가지고 그것도 좀 뿌리트로 나눠드릴까 넣을까 12년 동안 고민했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례단문집에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시험이 이제 1시간 정도는 이제 시험과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 달에도 PPT 쓸 건데요. 잠깐 보시면 일단 우리 지난달에도 처음에 이거 시작했는데 우리 시험 계약법은 50분 보는데요. 1번, 2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공부할 때는 몇 문제로 생각한다고요? 5문제. 1번, 2번, 3번, 4번 그러지만 1번, 2번이 나눠져 있으니까 4문제 그러지 말고 5문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문제당 10분에 써야 되는데 문제 읽는 거 생각하시면 3분에 써야 되는 거 8분에 써야 되죠.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8분 안에 쓸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출된 거 있잖아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현재 기출문제가 12회 플러스 4 4문제 5문제라고 한 6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복된 거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주제로 따지면 40개가 안 돼요. 이게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는 거죠. 핵심 요약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은 다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거기 나온 사례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거기서 똑같이 나올 확률이 일단 60% 3문제는 돼요. 작년에는 5문제가 다 나왔잖아요. 기출문제에서. 그런데 그건 너무 심했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한 60%는 여기서 나온다. 5문제 중에서 3문제는 여기서 출제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출제 안 된 문제도 한 10문제 이상 있습니다. 그 나올 만한 A급 문제인데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무조건. 최소한 50문제 언더로 이 정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3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이제 불이타 일종의 불이타죠. 예상하지 못한 문제, 따로 준비해야 되는 문제. 이건 몰라도 이것만 봐도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12회 기출문제도 일본의 상인법이 그 케이스 문제가 실제로는 그 판례를 한 2개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실제 합격생들 보면 그 판례 안 쓰신 분들 다 합격하셨어. 남들 다 안 쓰니까 일단 그런 판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판례가 중요한 판례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쓴 거죠. 그랬더니 그 정도 써도 다 그 일본 문제가 40점 만점인데 26.8점씩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거죠. 추가니까. 이건 자료가 여러분한테 없는 거죠.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되는 최신 판례 책 나온 다음부터 해가지고 올해 시험 직전까지 추가되는 거 따로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2차로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추가된 최신 사례는 우리 시험 문제 말고 다른 국가고시 뭐 법원행시나 법원 승진은 없어졌으니까 법무사 시험 뭐 이렇게 변호사 시험 이런 시험에서 출제됐던 것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이걸 10몇 문제를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제가 너무 불안하고 꼭 나올 것 같은 막 강박관념 때문에 마지막에 까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 결국은 뭐냐면 중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출된 거, 그다음 미기출된 중요 주제 그게 중요한 거지 추가되는 건요. 강사가 해준 거만 하면 돼요. 강사가 안 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해준 거에서도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물론 나올 때도 있었죠. 재작년엔 나왔어. 재작년에 여기서 나왔잖아.
해준 거, 마지막에 해준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험의 중점은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는 철저히 기본서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듣고 그다음에 꾹 참고 읽어야 돼요. 꾹 참고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지금도 인터넷에 질문 받아보면은 맨날 질문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온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을 못해요. 맨날 질문해서 이게 왜 이게 후발적 불능이냐 그러고 몇 번 설명을 해줘도 그때 듣고 시험 보면 또 헷갈리고 그러신 거죠. 두 번째는 그 유형부담 공부할 때 왜 매도인이 채무자냐고 제가 12년 동안 해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왜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은 돈을 받을 사람인데. 그렇죠. 돈 받는 것은 채권자지만 재산권 넘겨주는 건 채무자잖아요. 그리고 유형부담은 재산권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문제니까 그 재산권 기준으로 보면 매도인이 채무자가 맞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들어가셔서 한 시간 뒤에 또 오셨어. 다음 쉬는 시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왜 매도인을 채무자라 부르냐.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매도인을 채무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딱 외우라 그랬죠. 매도인 이름이 채무자라고. 그냥 매도인 이름이 채무자라고. 본인은 그때 미치려고 그러시더라고. 12년 동안 들었어. 그게 사람 본성과 쓰는 용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려면 읽으셔야 돼. 본인 읽으면서 왜 그렇지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좀 하시고.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화를 내려고 그랬더니 그 문제 마지막에 써 있어. 선생님 제가 이게 쓸데없는 질문인지는 알지만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결해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시험 전주 같은 때는 거의 비상사태로 질문 답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쓸데없는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시험 전에 불안감이 심해지셔가지고 거기서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더시려면은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죠. 시험 직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생각은 평상시에 하세요. 이거 하시고 이번 달에 이거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 기본적인 거 다 공부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리가 부족한데 그만 정리해도 돼요. 2차는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셔야 돼. 선생님 저는 일단 이해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는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돼. 그렇게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의문은 떠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정리할까요? 이것부터 하는 거죠. 이해된 것부터.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암기하는 건요. 올해 12월 달에 이제 귀로 암기했죠. 들어서 암기를 한 거죠. 이번 달은 이제 눈으로 암기하는 거죠. 내가 읽어서 알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문장을 강의도 들었는데 읽어서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거죠. 어느 거 읽어보니까 알겠어. 내가 들은 내용 그대로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3, 4월 때부터 이제 이부터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공부는 이해, 정리, 암기. 최근에 이제 이것도 중요해졌죠. 양이 많다 보니까 줄여 쓰지 못하면 답안지를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여 쓸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이걸 보시면서 늘려 쓰려고 그러지 말고 빼쓰세요. 줄여 쓰시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이렇게 너무 줄이니까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교수님들은 다 안 읽어봐요. 채점 매는 사람은 키워드만 봅니다. 안 읽어봅니다. 키워드가 없었을 때 읽어보는 거야. 뭔 말을 써놨네 이렇게. 근데 중간에 키워드가 보면 동그라미 치면서 점수를 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줄여 쓰면 괜찮아요. 예. 작년 합격생 중에 굉장히 잘 줄여 쓰시는 분 계셨거든요. 제가 쓴 답안지를 항상 7, 80% 밑으로 줄여요. 줄여 쓰시고 그분이 이렇게 나중에 하루 특강을 또 오셨더라고요. 인강으로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 그러면서 저도 반갑죠. 이렇게 줄이기 천재가 오셨으니까. 본인이 그동안 줄여서 걸 다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모든 내 과목을 다 만들어놨어 줄여서. 내가 그걸 좀 달라가고 싶었어. 달라가고 싶었는데 차마 그런 말은 못했습니다. 너무 정성이 들어있고 너무 잘 줄였어. 너무 잘 줄여가지고 이걸 달라는 것은 이건 그 지식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합격하셨어. 우선순위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시간을 쓸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 들어오셔가지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분 동안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할게요. 10분 동안 쓸 건데 제가 문제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에 가르쳐 드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안 봤죠. 오늘 공부하고 중에 가르쳐 드리면 다음 시간에 9시 오시면 무조건 쓰기 시작하세요. 제가 뭐 안 오더라도 써가지고 쓸 때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럼 보고 쓰세요. 괜찮아요. 글씨 연습이라도 해야 되니까 보고 쓰시고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니까 그 외워 쓰는 것도 괜찮겠죠. 외워 써보면 내가 참 안 외워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야, 이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가 방금 전에 보고 덮었는데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100몇짜리 답안지 있죠? 모의 답안지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 쓰시면 돼요. 문제 있고 한 페이지 반 정도 쓰시면 한 페이지 7분, 한 페이지 반 정도 쓰시면 우리가 10분 답안지에서 요거는 가장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시는 분은 두 페이지 넘게 쓰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는 좀 넘기길 바랍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 물론 저 요령 있게 잘 줄여 썼으면 한 페이지 안 써도 되죠. 근데 보통은 잘 줄여 쓰지 못하니까 한 페이지 반 정도 쓰시고요. 보고 쓰던 보고 쓰지 않던 간에 내가 쓸 때 들어간 시간 있잖아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날짜하고 예를 들어서 뭐 3월 12일 일에 해가지고 몇 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중에 또 써볼 거거든요. 그럼 이게 비교가 되죠. 지난번에는 몇 분 걸렸는데 이번엔 몇 분 걸렸다 이렇게. 그래서 도저히 안 외우신 분들은 보고 쓰세요. 보고 써도 괜찮아요. 보고 쓴 거 자기가 읽어보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되거든. 입으로 암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보고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보고 쓰는 게. 3월달 되면 30분 쓸 거예요. 이번에 연습 안 해놓으면 3월달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6월달 되면 50분 쓸 겁니다. 더 고통스럽겠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고통의 수치를 올리는 거지. 처음부터 50분 쓰라 그러면 6월달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커리큘럼은 주말반에는 이렇게 2차만 하고 평일날은 1차를 하잖아요.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반에 그냥 2차만 하시면 돼. 그래서 토요일날은 토요일 과목하고 일요일날 일요일 과목하고 근데 복습이 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주중에 한 이틀 정도, 5월 정도에서 그 주에 한 그 정도 복습 합치면 됩니다. 근데 복습하는 대부분은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요약집을 해서 어떻게 쓸 건가, 뭐가 나올 건가 항상 예상해보고 요약해보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과목당 한 해 일주에 5문제 이상 정리 안 될걸요? 그럼 20문제만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쌓이거든요. 계약분만 7, 80개 되고 그래서 뭐 그 블로그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 막 정리하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작년부터 공부하면서 막 정리를 해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죠. 막 몰아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다 뭐 그러면 지칩니다. 지치면 시험장 가기 전부터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치시면 안 돼요. 지치지 말고 천천히 커리큘럼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지치지 말라고. 그래서 커리큘럼 따라가고 다음 주 진도는 다음 주에 하는 거고 이번 주는 이번 주 진도 이번 주 진도 끝나면 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절차론을 일주일 안에 다 끝내버리겠다. 그럼 지치죠. 금방. 그렇게 하시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배운 것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양이 너무 적은데 이거 하시라니까 이거 기출문제. 그거 정리 40문제 60문제 있잖아요. 토탈 하면 그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 있어. 일단 기출된 게 있는데 기출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쓸데없는 거라서 칠판에 좀 정리해 놨는데 기본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본서를 먼저 보고
관련되는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항상 순서를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기본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약집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14페이지는 14페이지도 그 밑줄 하나 쳐볼까요? 14페이지 채권의 14페이지 기본서 14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의 의미, 사회적 작용. 밑줄을 한 줄만 치세요. 첫 번째,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 급부라 그러죠.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그 계약은 채권이란 건요,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또는 급부를 청구할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 그러죠. 두째 줄 끝에 법률행위에서 가장 채권이 발생 대표적인 게 뭐라고? 계약이죠. 그래서 채권법 구성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첫째 줄, 자 2장 계약 밑줄 527부터 734 한 206개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법이죠. 2장 계약편하고 주임법, 상임법. 자 오른쪽에 계약의 의, 넓은 의미 계약은 뭡니까? 첫째 줄,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 밑줄. 정확히 말하면 두 명이에요. 근데 계약은 청약자, 승낙자가 두 명인데 청약자 한쪽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승낙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2인 이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키워드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돼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립되는 두 명 이상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에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이죠. 그중에 일정한 법률 효과가 채권 채무일 때를 우리가 채권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2번.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채권 계약을 말하는 거죠. 원하는 법률 효과가 채권 채무 발생일 때 이런 거. 시험 문제에 계약이 뭐냐고 쓸 일은 전혀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넘기세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계약 자원 취득과 제한 나오죠. 예, C급 문제입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나와 있지만 C급 문제입니다. 이거 출제하면 안 되죠. 출제할 것도 없고요. 간단히 정리하시면 계약에 한 법률관계 형성이 뭐에 위반되지 않느냐? 법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노란 글자가 밑줄 칠 거라 그랬죠. 노란 글자 밑줄 치라는 소리 안 해도 노란 글자를 위주로 밑줄 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유에 맡겨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 자유치가 아닙니까? 원하시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법률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죠. 자유에 맡겨지는데 뭐에 반하면 안 됩니까? 법에 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의 제한에 반하지 않나, 위반되지 않나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 합법입니까? 쓰질 않아 갖고 잘 모르겠네. 그렇죠. 그 청담동 오피스텔 가면 다 이거 하고 있거든. 청담동 외국인도 보이는 이유는 그 오피스텔 다 에어비앤비로 나와 있어. 하나 사가지고 숙박업으로 쓰는 거잖아요. 합법인가요? 모르겠어요. 저 외국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버는요? 우버는 되나 우리나라가? 안 되죠. 지난번에 타다 사건에서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타다는 차하고 기사를 같이 빌려주는 형태였는데 원래 그게 법에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법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미리 물어봤어요. 또 관계 당국에. 괜찮대. 위반되지 않는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법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그랬더니 법에서 막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달리했죠.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하려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막죠. 꼭 기억하세요.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계약서 쓴 거 있잖아요. 승인한다는 원칙. 승인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법이 그걸 받아들인다. 그걸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예.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원칙의 내용 보시면 시험에 혹시 미친 척하고 나오면은
일단 목차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목차가 키워드니까. 첫 번째는 무슨 자유죠? 체결 자유. 할지 말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의 자유. 두 번째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 하려면 누구랑 할지 자유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근데 체결도 결국 상대방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뭐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 이렇게 해도 합니다. 예. 내용 결정도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내용 결정의 자유. 어떤 내용으로 쓰든지 계약서 내용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방식은 필요 없는 게 원칙이죠. 방식의 자유. 네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 이야기인데 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뭐 홍대는 초창기 때 그 클럽 이런데 그때는 클럽이 아니고 뭐 락카페 이런 거 있는데 그 외국인을 안 받아요. 말이 이상하죠. 클럽에 그때는 외국인 안 받고 그랬어. 그 홍대 그때 이제 홍대에서 후배가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자주 갔는데 어떤 외국인이 그 락카페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기도랑 막 싸우고 미군이더라고. 미군이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으로 온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외국인 안 받는다. 그리고 당신은 결정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다. 미국 지국에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죠. 안 되는 영어로.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 이제 음악 듣는 클럽 이런 데 거기서 막 걔가 화를 내는 거야. 필리핀에서는 안 그랬대. 필리핀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인종차별을. 아니 인종차별이 아니라 외모차별이죠. 나이 차별이나 그럼 인종차별이 아니다. 안 받는다.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 왜 필리핀에서 안 간다. 아니 여기가 필리핀 아니지 않냐. 막 뭐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화가 나니까 나도 그랬죠. 야 걔들도 너랑 계약을 하고 싶게 너를 드리고 싶겠냐. 그 우리말로 물을 흐린다 그런다 그게. 워터 퀄리티가 중요하다. 뻘소리를 한 거죠. 요거. 그러니까 그 나이트클럽에서나 클럽에서는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쓸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 그걸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물건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법입니다. 예. 법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차별을 안 해도 되지만 차별해도 된다 그러면 차별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없으면 두 가지. 내용 결정도 마음대로고 방식도 자유다. 아무것도 아니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제한 보시면 첫 번째는요.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죠. 체결 자유. 체결하기 싫어도 체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걸 유식한 말로 체약강제라고 해요. 체약강제. 체약강제는 계약 체결이 강제된다는 거죠. 체약 자유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반대말이 계약 체결. 체약이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자유가 아니라 강제된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적 독점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독점은 나쁜 건데요. 어쩔 수 없이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편. 현재 우리나라는 우편은 완벽한 독점이죠. 우체국만 우편할 수 있잖아요. 통신은 풀리지 않았나요? 운송 이런 거. 수도도 완벽한 독점이고 이런 것들은 이 말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 급부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익적 독점 기업은요. 급부 제공을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사람이 살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속으로. 그래서 산속으로 강원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쭉 산속으로 막 이렇게 조그만 그 전기진주가 계속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그 안에 사람이 산다는 거죠. 사니까 조그만 전기진주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소만 있잖아요. 우체국 택배는 어디든지 갑니다. 주소만 찍히면 다 가. 군부대도 가잖아요. 이렇게. 제 예전에 시골 살던 고시원은요. 산중턱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편 집배분 아저씨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셔. 그럼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 올라오시 이렇게.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 뭐 더 들고 오시냐면 오른쪽에 삼겹살도 이렇게 사고 올라오셔.
우리 원장님이 부탁하신 거야. 그럼 그분 쭉 삼겹살 들고 수요일마다 올라오죠. 수요일날이 그 삼겹살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툭툭툭 올라오신다. 그럼 삼겹살도 내려다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편지 붙일 거 있잖아요. 그럼 돈 주면은 본인이 편지 봉투 우표 사서 지가 알아서 붙여. 또 다 내려가시고. 진짜 공익적이야. 그 돈이 남겠어요? 그분이 올라오고 싶겠어요, 거기를? 그래도 오십니다. 왜? 하는 일이 공익이잖아요. 집행원식에서.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공적, 공익적 직무라는 것도 있어요. 공공적 직무, 국가일 한다는 거죠. 공익적, 좋은 일 하는 거죠. 어떤 것들입니까? 뭐 공증인, 집행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게 특히 의료기업들 계통이죠. 이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직무집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기 노란줄 안 치는 건 뭐냐면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공익적 독점기업이나 공공적 공익적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뭐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급부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힘들어요. 의사들이 가장 전형적인 공익적 직무잖아요. 돈도 벌고 사람도 살리고. 근데 제약이 많이 있죠. 치료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법적 제재를 가하죠. 영업정지, 면허 취소 이런 것들. 사법적 제재도 있죠.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렇죠? 의사가 환자가 받기를 거절해가지고 환자가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환자가 1년에 자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 그 교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인턴들이 수술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받으려고 미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조사 나가잖아요.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유족들이 그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법상 제약 강제도 있죠. 우리 민법에도 보시면 우리 시험법에 관련해서는 하나만 써놨는데 임차인이 부소문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은 이게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사기 싫어도 사야 됩니다. 제약이 강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어떤 걸까요? 유공자들.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래서 취업지원 대상자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취업지원 대상자는 무조건 취업을 하셔야 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 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그래서 그게 상대방 선택의 자유죠. 뽑기 싫어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내용 결정의 자유죠. 이게 조금 양이 많은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죠. 강행법규 무효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반하면 무효죠. 사회질서 반은 뭐 도박계약이라든가 첩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효고. 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관은 미리 정해놓은 계약 조항이죠. 약관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죠. 계약서를 자유롭게 내용을 결정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미리 약관을 작성해서 그걸로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 폐단을 규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약관 규제법이 만들어졌다.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규제된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 좀 알아두세요. 규제된 계약은 뭐냐면 일정한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 내용으로 정할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뭘로? 법률로. 요렇게 쓰라는 거죠. 계약 내용의 기준을 네 멋대로 쓰지 말고 미리 적어놓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정가격. 물건에서 공정가격을 정하면 그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죠. 이렇게. 그게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그 근거법이 있어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히 중요하다고 중요한 물품이 이게 뭐죠? 마스크 같은 거, 또 부동산 임대료, 월세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죠. 또 용역의 대가. 용역의 대가라는 것은 뭐 어떤 걸까요? 뭐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할 수 있어요. 마스크는 경험을 했었죠. 그 무조건 1,500원 이상 못 받게 했었잖아요. 그때 공적 마스크. 우리 약사님이 뭐 화를 막 내시더라고. 대한민국이 저한테 조 선생님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맞아 그러더라고.
국가가 왜 그걸 간섭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500원에 주세요. 그랬어. 저는 1,500원. 그거죠. 어쩔 수 없잖아. 뭐 마스크가 5,000원짜리를 막 되는 거 말이 안 됐잖아. 그래서 국가가 제한하는 거죠. 요걸 좀 제한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돼. 독일은 제한하거든요. 독일은 부동산 임대료를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제한해요. 1년에 올리는 거 막 제한하는, 우리나라는 도중에 올리는 건 제한하는 게 좀 있는데 일단 새로운 계약 체결할 때는 제한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제한하 쉽지 않죠. 이해관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거 네 가지 내용 결정을 저희 이제 강사, 약규, 강행법규, 사회질서, 약관에 의한 제한, 그다음에 규제 등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예전에 좀 모의 시험에서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원칙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약수를 하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강사, 약규, 그다음에 의 쓰시고 됐습니다. C급 문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방식 안 했네요. 원래 방식 필요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 왜 이거 방식을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신중을 기하게 한다. 나중에 증거로 쓴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서면으로 꼭 안 해도 되는 게 근데 뭐 서면이 확실한 계약 증거가 되니까 요즘 뭐 까똑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다음에 거래 안전 보호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이 안 떼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정 목적, 세금 거두려고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현재 요식행위가 뭐죠? 혼인 입양 같은 가족법상 계약이 있잖아요. 요식행위입니다. 혼인은요 결혼식을 해야 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혼인 신고하셔야 돼. 신고. 그래서 서면으로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야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혼인이 성립하는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냥 이 노란 글자 위주로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거 집에서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오시면 19페이지 가세요. 19페이지. 계약, 약관인데요. 약관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그랬죠. 아닌데 왜 들어가 있냐? 원래 채권 강론 계약법 파트에 약관은 무조건 들어가요. 다른 시험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아무 말 없이. 근데 우리 시험법이 안 들어가냐면 우리 시험법에 약관 규제법이 빠져 있어요. 그 주임법하고 상임법 두 개만 특별법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못 내는 거야. 내고 싶어도 그 시험법에 우리는 다른 시험에서는 시험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민법 다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시험법을 딱 정해줬어요. 민법의 계약편하고 그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근데 거기 약관 규제법도 없고 할부거래법도 없어요. 그래서 할부 매매도 시험에 못 내는 거고 약관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것만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관은요 명칭이나 형태, 범위 상관없이 이게 보통 약관은 조문 형식으로 쓰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죠. 편지 형태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의 상대방,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죠. 일정한 형식,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미리 말이야. 둘이 만나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은 뭐다? 계약 내용. 약관은 법이 아닙니다. 약관은 법규가 아니에요.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지. 특약이야, 특약상. 특약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의의는요, 조문에서 베낀 겁니다. 조문에서 그대로. 그래서 2조에 보시면 정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약관이 뭐냐? 방금 말했던 거. 그들의 의의를 써놨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가 누굽니까? 용어 정리를 쭉 하시면 법에는 이렇게 정의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법에서 쓰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려놓는 게 있어요. 항상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업자는 누구죠? 약관을 제한하는 자.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하면 약간 사업자가 되는 거고 제한 받은 사람이 고객이 되는 거야. 이걸 사업자를 회사, 고객을 소비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상을 흐트러뜨리잖아. 사업자 고객 꼭 기억해 두시고 안 중요하니까 빨리. 자, 약간의 계약의 편입은 뭐냐? 편입 요건이죠.
약관이 계약이 언제 들어오냐는 거죠. 약관은 계약 내용이니까 청약 승낙 합의가 있으면 들어오겠죠.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관이 계약 당사자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약관이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뭐 하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약관을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약설이라고 그러고, 이 계약설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약관은 왜 지켜야 하는가?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합의가 있는 거죠? 합의는 청약승낙 합치가 합의잖아요. 근데 약관법은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명시 설명 있으면 합의가 있다고 봐요. 명시 설명 있으면. 그래서 그 이 항이 이게 명시 의무죠. 이 항이 명시 및 사본을 교부하라, 뭐 그 소리거든요. 사본 교부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란 걸 밑줄 쳐놓으세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객에게 어떻게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고 명시죠. 명시하라고 되어 있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보통 그냥 보여주죠. 이렇게. 이게 약관이라고. 인터넷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클릭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딱 일괄적으로 클릭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 꼭 열어보게 하죠. 그리고 열어볼 때 뭐라고 쓰냐면,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끝까지 써놨더라고. 끝까지 내려서 읽어보래. 계속 읽었다는 걸 찾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 끝까지 써놨어. 끝까지. 그래서 계속 올렸더니 마지막에 올렸더니 마지막에 딱 확인 써 있더라고. 요것 때문에 그래. 어떻게든 자기들이 명시했다는 걸 증거를 삼으려고. 근데 이거 계속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클릭했다는 소리는 당연히 내가 올렸다는 소리잖아요. 올렸다는 말은 읽어봤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요구하면 뭐 하시라고요? 사본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본을 주로 주는 편이었는데, 이게 다 돈이라 그래가지고 요구할 때만 주는 걸로. 내조가 교부죠? 교부가 내조로 국어 순화가 됐습니다. 요구하시면 사본 주라고. 잘 안 주죠. 달라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서 보시면 안 되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달라 그랬는데 그 직원 인터넷에서 보시면 안 되냐 말은 무슨 말일까?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되지. 요구를 거둬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걸 그냥 인터넷 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요구하면 고객에게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그냥 제가 재고가 많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볼게요. 그럼 스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캔디 주잖아요. 캔디. 은행은 캔디 막 주워주고 달력도 주고 이렇게. 고맙다고. 그래서 원칙은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명시 안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여전우고, 역외군송어, 전기가스 수도 이런 거, 우편, 공중전화. 이건 이제 명시 안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타고 갈 때 그 약간 안 보여주죠? 거기서 이제 뼈 벗겨놔야 되는데 약간 보자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명시 안 하고요. 전기 같은 거 이건 미리 잘 써 있어. 약간이 이게 다 공공적인 것들이잖아. 잘 써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 안 해도 되고요. 우편도 마찬가지고. 공중전화 걸려고 그러는데 공중전화 걸지도 않지만 휴대전화 아닙니다. 공중전화 명시 안 합니다. 여전우고 명시 안 한다. 설명은요,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라. 설명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참 안 하죠. 약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잘 안 하고 읽어보라고 하나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성질상 설명이 곤란할 때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곤란한 게 아니에요. 계약의 성질상 곤란해야 돼.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설명 안 해도 된다. 사업자가 2항 및 제3항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무슨 말이죠? 명시를 안 했거나
설명을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이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누구는 주장할 수 있어요?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여행 계약 약관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든. 나중에 여행하는 도중에 막 이렇게 막 바뀌어 계획들이. 관광지를 가갖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보고 지나가는 거래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밥도 호텔도 바뀌고 그래서 막 따져 그러면은 약간에 딱 막 나와 있다 그런다고.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게 문제죠. 나중에 싸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사업자는 그 계약 내용을 주장 못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리할 때는 그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여러분. 앞에서 내용들. 그래서 이 정도로 쓰면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시면 그대로 있는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명시하고 그래도 됩니다. 약관에 정해지는 중요한 내용은 이해할 수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명시 설명어를 한꺼번에 쓰고 있죠. 조문에는 명시 따로 설명 따로 돼 있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그 명시 설명을 이렇게 제목 자체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같이 묶어 쓰죠. 뭐 굳이 이걸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사회 통리에 비춰볼 때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사항을 말한다. 전부 다 노란 걸 치세요. 전부 다 노란 걸죠. 전부 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 책이 없는 걸 쓴 게 아니야. 그 책이 어디 있냐면은 21페이지, 20페이지 밑에 세 줄하고요. 이 동그라미 1번은 20페이지 밑에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21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그 명시 설명 후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 두 줄,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노란 줄로.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겠죠. 아, 그렇구나.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체결 여부나 대가, 이걸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게 중요한 거죠. 갈지 말지, 얼마 줄지 말지 이런 것들. 자, 필요 없고요. 그 판례도 쭉 있는데요. 3번 판례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3번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약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도 그게 첫 번째,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 무슨 말이죠? 그거 거래할 때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항상 보험약관이 문제되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들. 두 번째 뭡니까?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 법은 설명 안 하거든요. 법은 당연한 것도 설명 안 해서 법에 정해진 걸 약간은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좀 확인 차원에서 그것도 설명 안 합니다. 어차피 법을 되풀이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설명 안 한다. 재밌는 건 설명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명시도 면제해 줍니다. 원래 명시는 여존 우공만 면제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설명도 안 하지만 명시까지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요 문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판례. 자, 위반효과.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이 정도 보시면 가장 최선으로 보는 거고요. 요것만 보면 돼요. 이 정도 써놨던 거. 명시 설명과 뭐고, 그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해가지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고객은 주장할 수 없다.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네, 됐고. 약간의 해석 원칙이라 그래서 이것도 뭐 비마이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만은 약간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게 있어요. 조문이 2개 필요합니다. 4조하고 5조 2개 필요합니다. 4조는 개별약정 우선 원칙이라 그래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그 조문이고요. 5조가 진짜로 해석 원칙인데 첫 번째는 어떤 원칙입니까? 1.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하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불명확 조항이죠. 불명확 조항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하라. 그래서 이 안에서만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주문 안에서만 세 개 쓰시면 됩니다. 요것을 요 세 개 있다가 요거 쓰면 되잖아요. 요것을 이쁘게 목차로 만든 것이 그 다음에 이거죠. 신의 측에 따른 공정에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 불명확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 개별 결정은 뭐 한다? 우선한다. 이거. 요 목차만 기억나시면 돼요. 요런 목차들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그것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조문 생각난 대로 적당히 쓰시면 돼요. 교수님도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겠죠. 신의 측인데 뭐 객관적에서 이 제목들을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불명확 조항, 고객 유리, 개별 조항 다 썼네. 그래서 점수 준다니까. 막 읽어보는 게 이걸 여러분 막 읽어보잖아요. 저도 채점을 많이 매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은 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다 읽어보거든. 약간은 읽어보다 보면은 토 나와. 2,000명 이상을 채점하는 교수님이 그거 읽어보기를 볼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죠. 안 읽어봐. 그럼 토 나온다니까. 어떻게 2,000명을 읽어 본인이. 뭐 연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체크하는. 그래서 목차를 잘 달아야 돼. 목차를 잘 달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목차를 안 달고 썼잖아요. 그럼 이거 목차를 안 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용만 써서 생각해 보세요. 1. 약관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한다. 2.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 정도는 짧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눈에 확 안 들어오잖아. 그럼 교수님 읽어본다고. 읽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난다고. 점수를 깎여. 그래서 목차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내용 통지 또는 불공정성 통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이 약관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대개 편입 통제라든가 해석 통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돼. 그 약관이 어떻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어떤 게 불공정합니까, 여러분? 조문도 나와 있네요. 신의 측이 반하면 불공정합니다. 신의 측을 유발하면 그걸 우리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무효로 선언합니다. 이 조문 없어도 그 민법에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따로 써놓은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신의 측이 반한지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공정성을 추정하는 불공정성을 추정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 아무리 봐도 일방한테 너무 불리해.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자 이게 포인트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이거 기습조항이라 그래. 이게 문제야, 대한민국. 인터넷 가입할 때도 보면은 막 읽다 보면은 그냥 클릭하려고 살짝 올려보면은 안 보는데 숨겨져 있어.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게. 당신 컴퓨터 자원을 좀 쓰겠대. 그런 거 있죠.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가 내 컴퓨터 용량을 쓸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나는 부담스럽지. 내가 왜 내 걸 써? 네 걸 써야지. 이거 기습조항.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해제가 안 돼, 뭐 이런 것들. 이 3번하고 1번은 이게 중복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다 중복되는 거죠. 예전에 아이폰이 그 수리를 안 해주고 리포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리를 마친 다른 핸드폰을 돌려주거든. 여러분 핸드폰은 내가 핸드폰에 들인 정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근데 내게 수리를 들어가면 다른 걸 받게 돼. 그럼 어떤 미친놈이 아이폰을 갖다 막 수리를 맡겨. 아니, 갖다 AS를 맡기냐고. 그래서 문제를 삼았더니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 세계 200몇 개국이 쓰고 있는데 한국만 유별나게 그러자는 거야. 뭐 그렇게 그랬자면 그랬었거든. 전 세계 200몇 국이 쓰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 니들 하는 게 지금 정의관념이 반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 약간 무효고 내 핸드폰 돌려달라. 안 돌려준다 그랬거든. 돌려달라고 소송했거든요. 뭘 주장했을까 그분이? 뭐 요거라든가? 요건 기습조항은 아니지. 왜? 약간 쓰는 거 다 설명 듣고 썼거든. 근데 그건 이거 너무 제한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 놓고 나중에 중국 가서는 중국은 뭐라 그러니까 중국은 수리해줘. 중국은 판매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 심기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긴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 아이폰을 썼었는데 짜증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씁니다.
자, 이게 좀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 6조의 일반적 무효조항이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약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써먹을 조항들입니다. 여러분이 약관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무효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써 있죠. 6조에서 시인의 칙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7조부터 14조에서 이런 경우는 무효다, 이런 경우는 무효다, 이런 경우는 쭉 써놨어요. 개별적 무효 조항을. 이건 우리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공부하면 경제법이 돼요. 이건 경제법에서 공부하는 거고, 민법서는 이런 거 안 해. 민법서는 간단하게 6조에서는 일반적 무효 조항, 그 다음에 7조부터 14조에서는 개별적 무효 조항 많이 써놨다, 이런 거. 이것도 책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별말하는 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조도 중요하죠. 6조하고 16조 두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16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설명 안 해가지고 계약 내용이 안 된 경우, 또는 이 6조부터 14조에 걸려가지고 무효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계약 내용이 안 된 경우, 무효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로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관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가 유효입니다. 원래 일부가 무효면 우리가 민총에 따지면 전부 무효잖아요. 근데 약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무효잖아. 그러면 원칙이 뭐죠? 원칙이 일부 무효입니다. 원칙이 일부 무효고, 일부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머지가 유효라는 소리죠. 나머지가 유효.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나머지가 유효라는 소리는 일부만 무효라는 소리야. 원칙이. 그런데 언제 그 유효한 부분만 갖고는 계약 목적에서 안 되거나, 또는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의 부당하게 분리할 때는, 그때는 전부는 무효로 합니다. 이건 예외죠. 예외는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또 원칙은 일부 무효, 예외가 전부 무효. 민총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하고. 그래서 민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 상시 됐습니다. 그 집에서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랑 할 때, 제가 할 때마다 좀 볼 테니까 그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죠. 약관규제법은 일부 무효 법률을 규정한 민법 137조의 특칙이다. 민법과 반대로 되어 있죠. 16조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은 뭐다?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다. 그래서 일부 무효일 때 원칙은 나머지 유효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약관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유효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절 계약의 종류. 이것도 뭐 시험과는 별 관련 없죠. 2차 시험이 내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계약 종류를 좀 보시면 어디냐면은 24페이지죠. 기본서 24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종류, 그래서 이것도는 그 핵심 요약집에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거여서, 쌍무계약은 서로 채무 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서로 대가적 채무. 이게 포인트예요. 서로 대가적 채무. 여러분, 대가가 뭐예요? 대가라는 게 반대급부. 반대급부. give and take. 대가라는 게 네 글자리게 말하면 반대급부예요. 상대방한테 받는 게 있으니까 준다는 거죠. 쌍무계약서는 서로서로 매도에 있는 재산권 넘겨주고 대금 받으니까 서로서로 대가 지원을 부담하는 거죠. 편무계약은요, 말 그대로 한쪽만이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편무로 봅니다. 이 의의는 좀 외워두세요. 쌍무계약이나 편무계약 의의 있잖아요. 이 의의는 조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강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의는 좀 외워두세요.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됐고. 이 네 글자. 편무는 뭐라고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하나 더 있잖아,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편무라 그럽니다. 구별을 왜 구별합니까? 쌍무계약에는요 특별한 효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죠? 동시양변권. 또 하나가 뭡니까? 위험부담. 우리 계약의 효력에서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동시양변권, 위험부담, 제3대리는 계약 세 가지를 공부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요 쌍무계약의 특질입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죠. 편무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게 인정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편무계약에서 동시양면권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예외고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은 편무계약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이렇게 두 가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유상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유상은 보상이 있다는 거고, 무상은 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브 앤 노 테이크가 무상인데, 그래서 이걸 유시형으로 하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가적 출연을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연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 감소, 타인 재산 증가하는 걸 출연이라 그랬죠. 유상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약의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 유상무상 이렇게 보는 거야. 전 과정을 봤을 때, 그 다음에 편무쌍무는 그 전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계약의 결론에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이 채권 채무만 보면서 한 시점에 이것만 보는 거지. 이때 보는 게 이제 쌍무 편무라고.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상무상이 더 넓은 개념이야. 유상무상이. 그래서 여기도 넓은 개념이다 보니까 쌍무는 다 유상이야. 기본적으로. 외울 때 쌍무는 다 뭐다? 유상이다. 생유 그런다 그랬죠. 쌍무 유상. 근데 편무는 어떻게 됩니까? 편무는요 99%는 무상입니다. 편무로는 99%가 무상인데 편무이면서 편무이면서 유상인 게 하나 있어. 유상 편무가 있어요, 여러분. 유상 편무가 누구예요? 현상 광고가 그래. 현상 광고가 1%지. 딱 하나만 현상 광고가 편무인데 유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상 광고는 상금을 걸고 널리 광고하는 거거든.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그런데 강아지를 찾아주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응모자가 제가 찾아줄게요.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강아지를 찾아와야 계약이 체결되니까 일단 계약 체결되는 단계에서는요. 의무는 광고자만 지는 거야. 강아지는 미리 찾아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걔는 무슨 계약이야? 편무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건데 넓게 보면은 강아지를 찾아줬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에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 없으면 현상 광고가 없으면 그냥 쌍무는 유상이고 편무는 무상이고 그래도 되는 거지. 근데 이 하나 때문에 어째서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무는 대개는 무상이지만 유상인 경우도 있다. 됐죠? 그래서 써놨죠?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지만 어디에 속한다? 유상에 속한다. 예전에 객관식의 단골 문제였어. 편무 유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쌍무 계약이나 그다음에 유상 계약은요. 편무 계약이나 무상 계약은 다 그 의의가 99% 똑같습니다. 대가적 출연이냐, 대가적 채무냐 그것만 차이가 있어. 이 보세요. 편무 계약이 뭡니까?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럼 무상 계약은 뭐죠?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일방만이 출연하는 거지. 그래서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대가적 출연이 아닌 경우 그게 뭐라고? 무상이 되는 거죠. 똑같아 용어가. 그냥 용어만 그 채무란 말을 급부나 출연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급부나 출연 같은 개념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유상계약을 왜 구분하냐면은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매매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100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매매에다 조문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매매에 관한 100개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도 유상계약인데 임대차에는 임대인 담보책임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담보책임을 갖다 베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별실이 됐고요. 그다음 낙성 요물계 요건 좀 공부할 때 필요하죠. 낙성은 뭡니까? 승낙만 있으면 그런 말이죠. 청약 앤드 승낙만 있으면 추가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청약 승낙의 합치가 합의거든요. 그래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또는 청약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그러고 낙성계약에 덧붙여서 뭐까지 요구되는 경우 물건인도 기타 급부 이게 요구되면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요물계약이래. 요물계약 물자가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물건인도 기타 급부. 급부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정한 행위는 물건의 급부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부작 행위일 수도 있어. 어찌됐든 간에 다 요물계약이에요. 그 물건 인도면 요물계약 아니에요.
물건 인도 기타 급부. 요거 9글자 줄임말입니다.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줄여서 물 그래요. 요물계약이라 그럽니다. 우리 민법의 요물계약은요 딱 5개입니다. 현대계보에 현상광고 강아지 찾아와야 된다 그랬죠. 대물변제 다른 물건 대신 갚는 거거든요. 다른 물건 들고 와야 됩니다. 계약금 교부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계약 보증금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계약은 여러분 이걸 요물계약으로 보는 게 다소리입니다. 이게 좀 학설들이 있다는 거지. 보증금 계약은 원래 보증금을 지급해야 체결되는 건데 우리 소설에서는 보증금 계약은 낙선계약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금 계약 말만 하면 안 돼요. 자 1억을 예금할게요. 그러세요.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1억을 교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서 현대계보에다 현대계보 예금계약 다수설 그래가지고 현대계보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물변제는 시험에 안 나왔고 뭐 계약금 계약 여러 번 나왔죠. 보증계약도 한 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쓰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내진 않겠지만 혹시 미친 척 하고 시험 문제에서 요물계약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나오면은 요물계약하고 낙선계약 의 쓰고 요것만 써도 12점 나옵니다. 왜? 다른 말 없어. 다른 말 하나도 없으니까 책에 여기 전부예요. 책에 줄인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전부입니다. 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계약 일시적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어렵다기보다는 좀 답안이 있어요. 좀 까다로운 개념인데 예전에 시험 문제 공부할 때 계속적 계약의 특질이라 그래가지고 요걸 예상 문제로 공부했었어요. 우리 계속적 계약이 다른 보통 계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사법시험 70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입법고시가 어때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 단문으로. 요즘 트렌드 안 맞죠. 그래서 사시에서 나올 줄 알고 준비했더니 사법시험 폐지될 때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안 되지 요즘 트렌드에서. 근데 이게 답안지를 쓰려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좀 노란 줄을 쳐놨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상이라는 게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급부의 실현이 그 급부가 실현되는 게 뭐 시간적 객성이 있대요. 예를 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일시적 계약은요. 시간적 객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시점에서 실현되는 거죠. 매매 같은 게 전형적인 일시적 계약이죠. 여기도 보통 이게 일반적 계약입니다. 저기 특수한 거고. 매매 계약은 담배 같은 거 디스, 돈 끝나는 거잖아요. 시간적 객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의라 그래요. 다른 거 대비 여러분 두고 의의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즉 다음에는 쓰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설명은 똑같은 말 2번 쓰는 거니까 절대 답안지에 설명하시면 안 돼. 그냥 선언하시라고 딱 명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간 거지. 뭐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급비 실현이 어떤 시점에 생기는 데 반해서 계속적 계약에서는 급비 실현 어떤 기간 동안 계속다. 그걸 답안지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우위만 쓰면 돼. 우위만.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급비 실현이 시간적 객성을 가지는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이란 급부가 일시점에서 실현되는 계약이다. 그 일시적. 이렇게. 중원만 외우는 거죠. 그러면 채점 배우는 사람도 시간적 계속성, 일시점 됐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특질. 이제 특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쓰기가 안 좋아. 제목도 없어요. 모든 교과서에 계속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목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서 제가 좀 밑줄을 쳐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해지라는 것은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은 해지와 해지를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소멸시키는 그런 제도죠. 두 번째는요. 기간 장염이 없었을 때 계속적 계약에서는요. 기간 안정에 임대차 같은 기간 안정은 뭐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 효과는요.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죠. 임대인 해지하면 6개월, 임차는 1개월 이런 식으로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글자만 몇 줄을 좀 쳐놓으세요. 노란 글자만. 기간의 정함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 효력은 언제 생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생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상호 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게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호 신뢰성. 그래서 직원 뽑을 때 당사자 착각했다. 중요물로 착오가 되는 거죠. 임대차는 계속직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좀 줄여 써놨습니다. 뭐 구조로 막 써놨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요것도 너무 많아. 그냥 여러분 글씨 느리신 분은 따라서 다음에 안 써도 돼. 뒤에 안 써도 앞에만 써도 돼. 상호 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한 줄만. 다 외우려 그러지 마. 한 줄만 쓰세요. 그냥. 잘 받을 거 아니잖아. 교수님은 상호 신뢰성을 키워드로 인식하니까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부터는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생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미팅에서 공부했던 거죠. 사정변경 원칙이 무조건 인정된다 그랬죠. 계속적 계약에서는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인정이 되잖아. 네 가지.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해지, 두 번째는 이게 일정 기간 지나야 효력 생긴다. 그걸 해지 기간이라 그래 우리 이걸. 그 해지 기간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가 해지고 두 번째 해지 기간 경과해야 해지 효력 생긴다는 거. 세 번째는 상호 신뢰, 네 번째는 사정 변경.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상호 신뢰, 사정 변경. 그런 말도 들어가시면 돼요. 예.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시험과 전혀 관련 없죠. 지금 딱 1시간 됐죠. 그래서 이건 시험과 전혀 관련 없고, 좀 쉬었다가 시험과 관련 있는 기약 성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서로 보시면 어디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26페이지까지 봤어요. 기본서로 26페이지까지 시험과는 별로 관련 없다. 노란 거 위주로 밑줄 쳐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 시험 관련 있는 것은 2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